내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마치 발밑에 세계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짧은 전화 한 통, 들릴 듯 말 듯한 속삭임. 그 한순간에 내가 알고 있던 모든 믿음이 뒤집혔다. 내 아내가 날 배신하고 있었다. 내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은 이제는 전혀 알 수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다. 그녀는 4개월 전부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 일은 단순히 개인의 업무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운명을 걸고 추진 중인 전략이었다. 그녀는 모든 걸 책임지고 이끌고 있었고 성공하지 못하면 회사는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 4개월 동안 그녀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살아갔다. 가족 중 가장 똑똑하고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 무게를 묵묵히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자동차 정비소에 취직했고 어느덧 21년째 같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나는 단순하고 성실하게 살아왔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었다. 나는 부유한 삶을 원하진 않았지만 내가 하는 일을 사랑했고 성실히 돈을 벌었다. 그 돈으로 아내 수진의 대학 등록금을 내고 2아이를 키웠다. 우리는 사치스럽진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다. 아이들은 이제 다 커서 독립했고 생활도 안정적이었다. 수진은 우리가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18 나이에 임신했다. 결혼 초기 몇 년간 우리는 내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우리 형제 넷이 떠난 후 텅 빈 넓은 집 덕분에 수진은 2번의 임신을 겪으면서도 대학을 계속 다닐 수 있었고 4년제 과정을 6년에 걸쳐 끝마쳤다. 힘들었지만 그녀는 끝내 해냈다. 나는 언제나 일감이 있었고 필요하면 밤늦게까지도 일했다. 수진이 졸업한 후 우리는 독립해 살 집을 구하기 시작했다. 몇몇 대기업에서 그녀에게 스카우트 제안을 했지만 대부분은 지방 근무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 나는 상관없었지만 수진은 가족과 익숙한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아 했다. 지금 회사는 안정적인 급여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는 위치와 승진 기회까지 제공했다. 그녀에게는 딱 맞는 환경이었다. 수진은 성실하고 헌신적인 직원이었다. 이번 발표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호텔인 루체 호텔에서 목요일에 열릴 예정이었다. 나는 그녀를 도우려 며칠 휴가를 냈지만 결국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녀가 늦게 귀가했을 때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는 것이 전부였다. 사실 나는 그녀의 업무에 대해 잘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회의는 유럽, 아시아, 남미에서 온 여러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행사였다. 회사에서는 참가자들의 항공권과 숙박비를 모두 부담했고 듣기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 들 것 같았다. 수진은 가끔 회사의 재정 상태가 겉보기만큼 튼튼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중얼거렸지만 이번 발표는 그런 위기를 넘길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그녀뿐만 아니라 200명이 넘는 직원들의 생계가 걸린 중요한 순간이었다. 화요일 저녁까지는 모든 게 순조로웠다. 수진은 새 회색 정장과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손님방 침대 위에 필요한 준비물을 하나씩 정리해 두었다. 집안일에는 무심한 편이지만 일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언제나 철저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가 왜 그토록 여러 종류의 칵테일 드레스를 챙기는지 이해하진 못했지만 괜한 말을 꺼내지는 않았다. 행사 전후의 만찬이나 네트워킹 파티에 참석하기 위한 옷들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뭔가 낯설었다. 나는 원래 이런 자리는 피하는 편이었지만 이번만큼은 그녀가 외롭지 않게 옆에 있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진은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혼자 충분하다고 답했다. 서류와 장비, 발표 자료는 전부 그녀 차의 트렁크에 정리되어 있었다. 수요일 아침 그녀는 스스로 차를 몰고 집을 나섰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날카롭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날 하루 종일 그녀는 최종 점검을 하고 저녁엔 초청 손님들과의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나는 그녀가 이런 자리를 능숙하게 소화해내는 걸 여러 번 봐왔기에 이번에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닫지 못했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이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질 거라는 사실을. 수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가 가장 원했던 건 그저 제대로 된 샤워와 편안한 밤잠뿐이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고 말수가 줄어든 것도 눈에 띄었다. 나는 그녀가 씻는 동안 따뜻한 차를 준비해 놓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무심코 그녀의 짐을 정리하던 내 행동은 돌이켜보면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었다.
게스트룸 침대 위에 노인 화장품 가방을 옮기던 순간 옆주머니에서 작은 흰 봉투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다. 약국 로고가 찍혀 있었지만 우리가 평소 다니던 동네 약국은 아니었다. 호기심에 봉투를 살짝 열어봤고 그 안에는 정체불명의 하얀 알약들이 10알 정도 들어있었다. 복용 지침을 보니 첫 번째 알약을 먹고 12시간 후 POC 두 번째 알약을 복용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처음에는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약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설명 방식이 너무 모호하고 이상했다. 무엇보다 낯선 약 이름이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처방전에는 수진의 이름이 있었고 날짜는 이번 주 월요일로 되어 있었다. 나는 곧 샤워를 마치고 나올 그녀가 보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봉투를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넣었다. 직접 따지기보다는 먼저 이 약에 대해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꺼내면 내가 그녀에게인 물건을 몰래 뒤졌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나게 된다. 그런 상황은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나는 이 딜레마 속에서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날 밤 수진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서재에 가서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그 약 이름을 입력했다. 프리벤트. 몇 초 만에 관련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약은 사우피임약이었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모니터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미 10년 전에 정관 수술을 받은 내가 왜 아내가 그런 약을 필요로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10분쯤 지나 아무 일 없던 척 침실로 돌아갔다. 수지는 이미 이불 속에 누워 있었고 나는 그녀 옆에 조용히 누웠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잠들 수 없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들은 끝이 없었다. 다음날 아침 새벽같이 눈을 떴지만 몸은 전혀 개운하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했고 무엇보다 생각이 너무 많았다. 나는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말없이 긴 산책을 하며 머리를 식혀보려 했다. 하지만 몇 시간이나 걸었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흘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이걸 그녀에게 말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말해야 하지? 생각은 돌고 돌았다. 괜히 입을 열었다가 모든 걸 잃을까 두려웠다. 요즘은 우리 집에 수진과 나 둘뿐이다. 아들 주연이는 해군에 입대해 부산 해군기지에서 복무 중이고 딸 지은이는 작년에 결혼해 대구로 이사했다. 아이들이 떠난 후 나는 이제야 아내와 단둘이 보내는 조용한 중년의 삶을 기대하고 있었다. 수진은 내가 평생 사랑해온 유일한 여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사랑이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맞았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만약 수진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그녀는 정말 완벽하게 숨기고 있었다. 사실 나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이메일을 본 적도 휴대폰을 몰래 본 적도 없다. 그럴 이유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에 대해 나는 거의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그건 그녀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를 철저히 신뢰했고 그 신뢰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 그 아침 수지는 평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준호 씨,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침 드실래요? 아니, 그냥 커피 한 잔이면 돼. 나는 건조하게 대답했다. 말수가 줄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수지는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살짝 웃으며 말했다. 무슨 일 있어요? 출장도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정말 원하면 같이 가도 되지만 너무 지루할거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도 가고 싶진 않아. 그냥 널 혼자 두는 게 싫어서. 내가 없으면 자꾸 마음이 불안해져. 수지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 말 귀엽네요. 걱정 마세요. 이번엔 호텔 밖엔 나갈 일도 없을 거예요. 정말 바쁘거든요. 그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수지는 아침을 간단히 마치고 옷을 다시 정돈했다. 머리를 질끈 묶고 정장 자켓을 꺼내들며 말했다. 오늘은 회의실 세팅하고 손님들 인사드리느라 쉴 틈도 없을 거예요. 내일 있을 미팅이 워낙 중요해서요. 금요일엔 최대한 일찍 돌아올게요. 주말엔 제대로 보답할게요. 약속할게요. 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안심되는 말이네. 듣고 나니까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잠깐 정적이 흘렀고 나는 그 침묵을 깨려
무심코 내 마음속 깊은 불안을 내뱉었다. 가끔은 말이야, 내가 가족보다 경력에 더 집중하는 건 아닌가 싶어. 나는 그냥 평범한 정비사잖아. 넌 멋지고 성공한 사람이니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뱉었다. 그만해요. 준호 씨, 내가 당신 하는 일 무시한 적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당신은 두 아이를 훌륭하게 키웠고 내가 대학 다니는 동안 늘 묵묵히 일했어요. 나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당신은 좋은 아빠이고 성실한 남편이에요. 그런 당신 존경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말아요. 그녀의 말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 어딘가는 여전히 찜찜했다. 나는 커피 잔을 조용히 비웠고 수지는 식탁을 정리했다. 전화해 줄까? 하고 물었더니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오늘 밤은 그냥 푹 자고 싶어요. 휴대폰도 끄고 객실 전화도 꺼둘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요. 그럼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전화할게. 나는 그녀의 짐을 차에 싣는 걸 도와줬다. 케이블, 프린터, 노트북, USB까지 일 하나하나에 여전히 꼼꼼한 그녀였다. 호텔까지는 한 3시간 걸릴 거예요. 오늘 서울 시내 교통도 복잡할 거고요. 현관 앞에 서서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작은 어깨가 서서히 멀어지고 차가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약 봉투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가 삐걱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현관 앞에 앉은 채 몇 시간이나 멍하니 있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력함과 의심이 소용돌이쳤다. 나는 괜히 작아지고 하찮은 존재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애초에 우리 둘은 어울리지 않는 사이였는지도 모른다. 너무 늦게 깨달았다. 내가 가진 가장 좋은 정장은 남색 블레이저 한 벌. 바지는 그나마 상태가 좋았고 넥타이는 낡았지만 2개쯤 있었다. 그냥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오늘은 뭐라도 입어야 할 것 같았다. 옷을 다 갖춰 입었을 즈음 집 전화가 울렸다. 수진이었다. 여보, 도착했어요. 운전은 괜찮았고요. 막히지도 않았어요. 오늘 밤은 호텔 식당에서 저녁 먹기로 했어요. 내일 미팅 준비도 마무리해야 하고요. 714호실이지? 나 오늘은 부모님 댁이나 형네 집에 있을게. 혹시라도 전화하고 싶으면 휴대폰으로 해. 알겠어요. 사랑해요. 이따 전화할게요. 전화를 끊은 뒤 나는 느릿느릿 서울로 향했다. 하지만 바로 호텔로 가는 대신 근처 스테이크 전문점에 들러 혼자 밥을 먹었다. 스테이크에 치즈를 얹고 와인 대신 콜라를 시켰다. 오늘 밤은 길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밥을 먹고 나서도 호텔로 바로 가지 못했다. 마음속 갈등이 너무 커서 차에서 한참이나 앉아 있었다. 들어가야 할 타이밍을 놓치고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다. 그러던 중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준호 씨,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지금 몇 명이랑 저녁 먹으러 내려가려는 참이에요. 뭐 빠뜨린 건 없지? 필요한 거 없어? 괜찮아요. 내일 프레젠테이션에 필요한 건 다 방에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준호 씨도 푹 쉬어요. 내일 아침에 전화할게요. 알았어. 재미있게 보내. 재미는 없어요. 준호 씨. 일이잖아요. 나는 조용히 호텔 로비에 들어섰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를 피해 식당과 회의실을 둘러봤다. 손님들과 직원들이 북적거려서 나도 그냥 또 하나의 손님처럼 섞여들었다. 입구 근처에는 객실 안내 브로셔가 놓여 있었고 나는 그걸 들고 몇 층을 돌아다녔다. 혹시라도 그녀를 보게 된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건 그때 가서야 알게 될 것이다. 나는 호텔 내부 행사 안내 게시판을 확인했다. 여러 그룹이 예약한 방 목록이 있었고 그 중 하나가 수진의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수진은 호텔을 절대 벗어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 말이 이제는 너무 멀게 느껴졌다. 호텔에는 3개의 레스토랑이 있었다. 하나는 가족 친화적 분위기였고 하나는 비즈니스용 캐주얼, 마지막 하나는 고급 다이닝이었다. 수진은 아이들과 식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에 나는 캐주얼한 쪽부터 확인했다. 그곳에서 수진은 없었다. 운이 좋게도 고급 다이닝 레스토랑의 구석에 아늑한 자리가 있었다. 그곳은 종종 비공식 비즈니스 미팅에 쓰이는 부스였고
나는 그 안쪽 자리에서 수진을 보게 되었다. 수진은 검은색 칵테일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진주로 장식된 귀걸이와 얇은 목걸이가 목선을 따라 반짝였다. 그녀는 매혹적이었다. 문제는 그녀가 그런 모습으로 내 앞에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고 둘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 앉아 식사를 주문하며 그들을 관찰했다. 촛불이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수진은 그 남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다. 그들은 특별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진 않았지만 그 어떤 거리낌도 없어 보였다. 저기요, 저 테이블에 있는 남자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요. 누군지 아세요? 웨이터는 슬쩍 고개를 돌려보고는 말했다. 물론이죠. 그분은 지역 정치인이고 곧 국회의원에 출마한다고 들었어요. 옆에 있는 여성은 그의 아내인가요? 정말 아름답네요. 웨이터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 그 남자는 항상 저런 특별한 여성과 저녁을 즐기더라고요. 나는 웃으며 계산서를 청구했다. 그리고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그들을 훑어보았다. 그들은 두 번째 와인병을 마무리하고 있었고 수진의 눈빛은 취해 있었다. 이제야 이해됐다. 그녀가 왜 고급 속옷을 챙겨갔는지. 나는 로비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사람들을 피했다. 10분쯤 지나 그들은 레스토랑에서 나왔다. 수진은 그의 손을 잡고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나는 버튼을 유심히 살폈다. 엘리베이터는 3층에서 멈췄다. 그녀가 그의 방으로 간 것이다. 만약 수진이 7층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면 그것은 그가 그녀를 바래다 준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3층이라면 수진이 그의 방으로 따라간 것이다. 나는 로비에 앉아 엘리베이터를 1시간 동안 지켜봤지만 수진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제야 나는 차에 가서 빈 여행 가방을 들고 프런트 데스크로 갔다. 직원에게 자신이 714호실 투숙객의 남편임을 설명했지만 방 키를 받는 건 쉽지 않았다. 그들은 먼저 방으로 전화를 걸었고 아무도 받지 않았다. 결국 나는 신분증을 확인받고 나서야 키카드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방에 들어갔을 때 나는 불을 켜지 않았다.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1시간이 넘게 그렇게 있었다.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서랍에는 그녀의 노트북과 디지털 프로젝터,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직 개봉하지 않은 사후 피임약이 그대로 있었다. 열알 모두 그대로. 나는 준비된 24개의 특별 홍보 파일과 일반 자료 파일 20개를 모두 가방에 넣었다. 프로젝터와 노트북도 챙기고 그녀의 지갑과 휴대폰까지 챙겼다. 수진이 가지고 나간 건 아마도 작은 클러치 백 하나, 그리고 립스틱 정도였을 것이다. 그녀는 모든 것을 두고 그 남자의 방으로 향했다. 나는 수진처럼 방 안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빠뜨린 게 없는지 몇 번이고 확인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었을 때 나는 그녀의 자동차 키와 내 결혼 반지를 서랍 위에 올려두었다. 그 두 개를 제외하면 방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주차장으로 향했다. 2개의 여행 가방을 옮기는 일은 전혀 어렵지 않았다. 20분 후 나는 고속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시간이 어느새 새벽 3시가 넘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한두 시간이 지난 후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신라호텔.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준호 씨? 네. 어디야? 곧 집에 도착할 거야. 그 말 외엔 더 하고 싶은 말이 없었다. 수화기 너머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다. 이 침묵 속에 무수한 감정이 흘러갔다. 마치 내가 무슨 말을 꺼내길 기다리는 것처럼. 준호 씨, 미안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천천히 휴대폰의 전원을 껐다. 그녀가 결국 방으로 돌아갔다는 건 분명했다. 아마도 아직 남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다. 나는 그녀의 모든 짐을 차고 창고에 넣었다. 수지는 거기에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었기에 그 안에서 뭔가를 찾을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나는 그것조차도 무의미하다고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내 개인 물품과 옷가지를 챙겼다. 대부분의 남자들처럼 나도 나만의 도구 세트를 갖고 있었다. 나는 가게에 들러 필요한 것들을 차에 싣고
은행이 문을 열자마자 마지막 급여를 받았다. 그리고 바로 계좌에서 전액을 인출했다. 몇 년은 버틸 수 있을 만큼의 돈이었지만 머지않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항상 일을 사랑했다. 수진도 그랬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 없는 인생을 살아야 했다. 가끔은 그녀가 그리울지도 모른다. 뭘 해야 할지 몰라 한동안 멍하니 시간을 보냈고, 그러다 이 동네가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 아쿠아리움 연간 이용권을 끊었고 해질녘까지 쉴 곳을 찾았다. 공원 안에 이동식 트레일러였다. 가구도 갖춰져 있었고 월세도 저렴했다. 나에게 필요한 건 그 정도면 충분했다. 월요일 아침, 나는 일자리를 구하러 나설 계획이었다. 좋은 정비사는 어디서든 필요한 존재니까 당분간은 운전면허증이나 차량세 갱신까지 조용히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일요일 오후, 딸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야 할 책임이 내게 있었다. 하지만 수진이 이미 다 털어놓은 상태였다. 엄마가 솔직히 말했어요. 외도를 했다고요. 그래. 난 떠났고 그녀는 직장을 잃었어. 그녀가 일자리를 잃은 건 안타깝지만 그건 그녀가 감당해야 할 결과였다.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이 스스로 모든 걸 무너뜨렸다. 나는 지은에게 말했다. 주연이한텐 내가 말해줘. 난 한 달에 한 번 연락할게. 내가 어디 있는지는 말하지 마. 지은은 담담하게 받아들였고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에 안도했다. 며칠 후 주연이가 샌디에이고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항공모함에서 항공전자기기 기술자로 일하고 있었고 곧 크루즈에 나간다고 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해줬지만 내겐 너무 복잡한 이야기였다. 기술적인 이야기에는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자동차를 제외한 세상은 여전히 나에겐 낯설고 복잡했다. 수지는 이틀 밤을 거의 뜬 눈으로 보냈다. 첫날 밤, 그녀는 발표를 마치고 나서도 방에 돌아가 기운 없이 침대 위에 앉았다. 아무도 없었다. 노트북도, 발표 파일도, 그녀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준비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차 키도, 지갑도, 휴대폰도. 서랍 위에는 익숙한 결혼 반지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 반지가 가진 의미는 너무도 무거워서 손끝으로 건드릴 수도 없었다. 그녀는 무너졌다. 방 한가운데에 주저앉은 채 수십 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이게 뭐지, 이게 내가 원했던 거였나? 머릿속은 하얘졌고 심장은 쿵쿵 울려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 그날 밤 그녀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회의는 엉망이었고 발표도 흐트러졌다. 그녀의 상사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쑥덕임이 이어졌다. 며칠 뒤 그녀는 공식적으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고 상무 승진건도 보류되었다. 회사 측은 심리적 안정을 위한 휴식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로 그녀를 배려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은 신뢰를 잃었다는 걸. 그 신뢰는 일로 쌓은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기본에서 무너졌다는 것을. 수지는 아파트를 정리하고 부모님 댁으로 들어갔다. 한때 친구였던 지인들에게도 연락이 끊겼다. 카페에서 마주친 지인들은 그녀를 외면하거나 어색한 인사를 남기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녀는 점점 더 고립되었다. 하루 종일 침대에서 나오지 않는 날도 많아졌다. 식사도 샤워도 말 한마디도 없는 날들이 이어졌다. 어머니는 조용히 그녀 곁에 있었지만 수지는 그조차도 버거웠다. 가끔 지은이 와서 말없이 앉아주고 갔지만 수지는 늘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모든 게 자신의 선택이었음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에 실려갔다. 탈수, 영양실조, 공황 증세. 의사는 심각한 스트레스와 우울이 복합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입원 중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매일 같은 생각을 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까지 애썼던 걸까?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의심했고 왜 그 믿음을 배신했던 걸까? 그녀는 더 이상 성공도, 돈도, 외모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어 보였다. 지금 자신이 가장 원하고 후회하는 것은 단 하나.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 주는 것. 그러나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그가 남겨둔 반지는 여전히 서랍에 있었다. 차 키도 그대로. 모든 것이 멈춰 있었고 그녀의 시간도 그날 이후로 멈췄다. 그녀는 간부전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남은 시간은 6개월도 안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뒷목이 얼얼해졌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은 느낌이었다.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이름만 맴돌았다. 수진. 수진이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아이의 어머니이고 그 아이가 입양된 아이라는 거죠? 네. 그녀는 입양되었지만 법적으로는 수진 씨와 당신의 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일한 희망은 당신뿐입니다. 나는 허공을 바라보았다. 세상이 갑자기 느려진 것 같았다. 수진이 병에 걸렸다고? 아니, 간부전. 그리고 딸이라니. 그 아이는 누구이며 왜 나와 연관되어야 하는가? 수진은 항상 건강했어요.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고 식단에도 신경 썼습니다. 어떻게 간이 망가질 수 있죠? 의사는 몇 년간의 스트레스와 장기적인 무리한 약물 복용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이 떠올랐다. 수진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지은이에게 들었을 때 나는 그냥 담담히 넘겼다. 직장을 잃고 충격받아 잠시 쓰러졌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을까? 그리고 아이는? 나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 아이, 이름은 뭐죠? 할인이에요. 4살 반. 수지는 지금 어디에 있죠?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입니다. 몇 주 전까지는 버티고 있었지만 이제는 거의 의식이 없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잊었다고 믿었던 슬픔과 분노가 얇은 막처럼 갈라진 틈 사이로 스멀스멀 스며 나왔다. 수지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걸까? 그럼에도 아이가 남겨졌고 그 아이가 고통받고 있다.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닌데도 나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한다. 당신들에게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겠어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다. 수진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들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지금은 면회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세요. 나는 그녀의 남편이었고 그녀를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진실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황동 항아리를 바라보며 멈춰 있었다. 그 안에 수진이 있었다. 생전의 마지막 모습도 한마디 유언도 심지어는 연락 한 통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녀가 내가 이렇게 끝을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겠지. 가슴 속 어딘가가 갑자기 공허해졌다. 그게 후회인지 분노인지 연민인지 나도 잘 몰랐다. 그녀가 언제? 나는 입술을 가까스로 떼어냈다. 1달 전. 말 그대로 조용히 갔어. 아무도 곁에 없었고 마지막까지 딸 이름만 중얼거리더라. 그 여자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피로와 슬픔이 묻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가 가리킨 황동 항아리에 다가갔다. 작은 이름표 하나가 붙어 있었다. 수진 2. 1975만 2025. 그 단정한 글씨를 보는 순간 내 안에 맺혀있던 뭔가가 터져나올 것 같았다. 내가 그토록 욕심내던 명예, 성공, 사랑 결국 이런 식으로 끝나버렸네. 나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항아리에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그 아이는요? 나는 그 여자에게 물었다. 할인이 보호시설에 있어. 당신이 책임질 생각이라도 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아이는 내 딸이 아니었다. 하지만 수진이 남긴 유일한 존재였다. 그 아이, 그 정치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맞죠?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개를 피하는 걸 보니 그게 진실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수진은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심지어 죽기 직전까지도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가장 비겁하다고 생각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녀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사람으로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나는 그녀를 미워할 수 없었다. 그녀가 너무나도 작아 보였다. 그토록 거창하고 야망에 불탔던 여자가 이제는 작은 황동 항아리 하나로 남아 있었다. 나는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항아리 옆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다. 결혼식 날 웃고 있는 우리 둘. 그 웃음이 거짓이었든 진심이었든 그 순간만큼은 분명 행복했으니까. 안녕, 수진아. 이제는 편히 쉬어. 나는 조용히 중얼거리고 방을 나섰다. 밖은 아직도 밝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장이 조용히 닫히고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리고 있었다.
수진이 남긴 마지막 흔적은 차 2대와 함께 그녀의 유언이었다. 그러나 그 유언서의 글씨보다도 나는 그녀의 인생이 남긴 공허함을 더 깊게 느꼈다. 그녀는 마지막 몇 년을 와인에서 시작해 점점 더 독한 술로 옮겨가며 술에 의존해 살았다. 그렇게 수진은 죽는 법을 천천히 배워갔다. 사랑도, 명예도, 돈도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지 못했다. 누구도 그녀를 만나려 하지 않았고 그녀 자신도 누구에게 손을 뻗지 않았다. 아이를 낳고 입양 보낼 때조차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고 했다. 낙태를 고민하지도 않았고 단지 모든 걸 내려놓은 채 그렇게 준비된 퇴장을 해나갔다. 지은은 내 번호를 수진에게 넘겨주었다고 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연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나는 이미 너에게 상처를 줬으니 더는 상처 주지 않겠다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한 듯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혼자였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죽음을 선택한 걸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차에 앉아 수진이 남긴 차 키를 돌려봤다. 엔진이 켜지자 라디오에서 어쩌다 흘러나온 옛 노래가 마음을 덮쳤다. 한때 수진이 좋아하던 곡이었다. 그녀가 웃으며 따라 부르던 모습이 순간 환영처럼 떠올랐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미워할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대가를 이미 충분히 치렀고 그녀의 인생은 스스로 무너져 내린 폐허 속에서 끝이 났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내 삶에는 또 하나의 복잡한 감정이 들어왔다. 내게 조언을 구하러 온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남자는 2명의 다른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노골적인 메시지들과 사진들, 그리고 거짓말들이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그는 나에게 아직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내 과거를 떠올렸다. 수진과의 마지막 날들, 거짓말과 침묵, 그리고 그 이후의 외로움과 괴로움. 그 모든 시간이 다시 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내가 그녀에게 말해준 건 이랬다. 그를 사랑하긴 했지만 그는 당신에게 정직하지 않았고 당신은 그로 인해 다시 상처를 입었어요. 그는 실수를 인정했고 변하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바뀔 수 있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그를 다시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은 신뢰 위에 세워지는 거고 그 신뢰가 깨진 순간 그건 단순히 용서로 회복되지 않아요. 시간이 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 안에는 작은 결심이 엿보였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언젠가 나처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이다. 배신의 기억 위에 다시 피어나는 희망과 함께.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수진도, 그녀도, 그리고 나도. 결국 인생은 그렇게 아프고 복잡하며 동시에 계속된다는 것을.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습관처럼 편의점에서 간단한 음식을 사와 먹으며 그녀의 컴퓨터 앞에 앉았다. 별 생각 없이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문득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다. 설명할 수 없는 찜찜함이 있었다. 나는 그녀의 카카오톡을 열었다. 처음엔 별것 없었다. 작년 9월부터 대화를 나눈 남자가 있었고 그들은 그저 일상적인 이야기만 주고받은 듯했다. 그녀는 그에게 2번쯤 귀엽다고 말했지만 크게 불쾌하진 않았다.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차단한 친구 목록을 확인했다. 거기엔 무려 12명의 남자가 있었다. 하나씩 대화를 확인하자 그 안엔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몇몇 남자에게 노출된 사진을 보냈고 그중 6명은 하나 이상의 사진을 받았다고 말했다. 어떤 남자와는 외설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서로 주고받으며 마치 연인처럼 매일 대화를 나누었다. 서로 잘 자, 좋은 아침을 주고받고 하트와 키스를 나누는 대화가 이어졌다. 무엇보다도 충격이었던 건 우리가 함께 외출 중이거나 내 집에서 시간을 보낼 때도 그녀는 그와 대화했다는 사실이었다. 나와 함께 있는 시간에도 그녀는 그들에게 웃고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보냈다. 나는 마침내 그녀에게 이 사실을 물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정말 미안해. 그땐 내가 약했어. 그 사람들과 연락하면서 무언가 중독된 것처럼 멈출 수 없었어. 지금은 너무 후회하고 있어.
정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순간을 멈추고 싶어.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내가 원한다면 뭐든 바꿀게. 너한테 더 나은 사람이 될게.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말들이었다. 우리는 결국 1월 22일에 헤어졌다. 그녀는 떠났고 나는 집에 혼자 남았다. 그런데 어제부터 그녀는 다시 내 집에 있다. 그녀는 말없이 내 앞에 서 있었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그녀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녀가 다시 떠난다면 나는 아침 인사도 밤 인사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함께 침대에 누워 그녀의 체온을 느끼고 그녀의 웃는 얼굴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던 모든 순간들이 사라질 것이다. 나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한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웃음이 예쁘고 여전히 내 하루의 일부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녀를 예전처럼 바라볼 수 없다. 그녀가 보낸 그 수많은 메시지들과 사진들은 내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고 그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그녀는 내 세계의 중심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나는 더 이상 확신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이유는 아마도 나 역시 그 확신을 갖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